예, 포항 지진으로 연기된 수능 시험이 이 시간 전국 각 고사장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사히 시험이 치러지기를 모두가 고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에 국무총리가 사과까지 했는데요. 해양수산부가 잠시 후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시간 최진병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방금 저희들이 이제 포항 지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을 통해서 포항 지역 수능 상황 들었습니다. 오전에 1.7의 지진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고요. 다행히 수능도 정상적으로 치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예. 학부모들, 수험생들 마음 많이 졸였는데 그러니까요. 좀 결과보다는 무사히 예. 좀 치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지금까지 잘 치러지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고요. 또 연기되면 얼마나 큰 불편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나 국민 모두가 저는 한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험생 있든 없든 사실 이렇게 일주일 연기되면서 수험생들, 부모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어쨌든 이렇게 무사히 잘 치러지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고 예.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아무 일 없이 아무 예. 탈 없이 잘 치러져서 예. 정말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성과가 예. 잘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김 교수님 여론조사를 예. 해봤더니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수능을 연기한 게 잘했다는 평가들이 10명 네. 가운데 8명이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봐서는 참 지금까지 상황으로 본다면 잘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부터도 수능 연기에 대해서 참 잘한 결정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예.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을 겁니다. 또 지진이 났던 게 공교롭게 수능 바로 전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결정을 하는 거였지만 예.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여진이 얼마든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포항에 있는 일부 수험장들 같은 경우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거다. 물론 일주일이 연기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오늘 또 다른 지진이나 여진이 올 수 있었겠지만 한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벌면서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예, 예. 오늘 다행히도 아직까지 큰 문제 없이 수능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작년도에 있었던 경주 지진에서 굉장히 좀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지진에 대한 재해를 맞다 보니까 예. 여기 대해서 정부 부처 간 그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예. 과거에 이 잘못된 부분들을 극복하고 굉장히 좀 나아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측면에서는 예. 이번에 지진 대응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재민이 한 1,377명 정도 됩니다. 학교 등 13곳에 지금 대피를 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민들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기업들이 어떤 성금 모금 활동도 좀 있는 것 네. 같고요. 국민들의 원정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포항 지역에서 들려옵니다. 자, 정부도 이제 나서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잘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안전에 대한 예. 설명 뭐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포항의 지진이라는 게 굉장히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렸고 또 액상화 현상이라는 게 사실 국민들과 포항 지역 주민들을 훨씬 더 불안하게 만드는 예, 예. 겁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 점검을 통해서 국민께 안전한 상황을 충분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예. 그나마 이번에 이 LH 공사를 비롯해서 포항시가 이재민들이 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건축물을 다시 한번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최소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예. 빈집을 한 500채 정도를 마련해서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식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일부는 또 벌써 이주가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든 이재민들이 최대한 불편한 상황 없이 안전한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모두 협심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진 전에 사실은 JSA를 통해서 북한 병사 한 명이 규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온 그렇죠.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게 사실이었는데 어제 이제 유엔사 사령부에서 그 CCTV를 공개를 했고요. 또 이국종 교수가 환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김종대 의원의 그 북한 병사 인권 발언이 굉장히 파장을 났고 거기에 대해서 이국종 교수가 어제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 두 사람의 예. 소신 대결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이 대목에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일단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종대 의원이 이제 일반적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거나 또 그 내밀한 어떤 치료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예. 김종대 의원이 얘기한 그 사례가 잘못된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북한에서 넘어온 그 귀순 병사 같은 경우는 공적인 인물이 돼버렸어요. 온 국민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의 관심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귀순 병사가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되고 있고 어떤 상태이고 이런 부분은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 돼버렸다는 예, 거죠. 예. 그럼 공인에 대해서 일정 부분 프라이버시가 침해돼도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종대 의원이 이
일반 시민한테 이걸 적용하면 맞을 수 있지만 예. 이미 공인이고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돼버린 귀순 병사에 대해서 치료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이국종 교수가 최대한 그 개인의 신상도 보호하면서 치료하는 과정을 낱낱이 다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또 만약 이럴 수 있잖아요. 이국종 교수도 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잠깐만 이국종 교수 이야기가 예. 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들어보고 좀 갈까요? 예, 들려주십시오. 예. 말이 말을 낳고 말의 잔치가 돼버리는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는 그걸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제가 환자의 인권을 지키는 가장 큰 거는 환자분 생명을 살리는 거고 환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에서부터 그러면 우리 국민이나 언론에서 알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을 해야 되는지 예, 말씀 예. 주시죠. 예. 그래서 이국종 교수 말도 지금 얘기하는 거 국민의 알권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야 되는지 문제라고 보는 건데 북한에서 넘어온 귀순병사 같은 경우에는 생명이 어떻게 연장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요. 이걸 전부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혹시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귀순병사가 사망을 했다. 치료가 안 돼서 만약 그런 상황이 예, 벌어졌다고 예, 칩시다. 예. 그랬을 때 이국종 교수가 나와서 본인이 치료 과정을 나중에 얘기하면 거기에서 논란이 없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럼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겁니다. 제대로 치료를 했는지 왜 그런 얘기를 미리 얘기 안 했는지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을 안 썼는지 이런 문제에서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 앞에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지금 김종대 의원 얘기하는 게 뭐 옥수수 얘기하고 기생충 얘기하는데 저는요. 저 귀순 병사가 어찌 보면 그런 거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는 북한의 참상에 대해서 알리고 싶어서 넘어온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들고 북한의 그 폭압 정치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내려온 사람이 예. 그런 내용이 알려진다고 해서 그게 큰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보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온다고 하면 김종대 의원이 저거는 개인 프라이버시에는 뭐 김병민 교수나 저나 개인적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만 예. 이미 공인의 상태에 들어간 귀순 병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종대 의원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난 여론이 있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유감을 표명을 했고 뭐 통화를 통해서 또 방문 의사까지도 예,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네. 예. 그러니까 사건이 좀 정리가 되고 난 뒤에는 이제 만나서 사과를 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다만 이제 사과라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낳게 되기 때문에 여론이 좀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사과의 단서를 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국종 교수가 마음에 큰 부담을 지게 됐다면 사과한다라고 하는 단서를 달게 되고요. 사과 뒤에 또 다만이라는 표현을 써서 예. 북한이 마치 기생충이 점령한 더럽고 혐오스러운 나라로 묘사된 부분들 여기에 대한 언론의 문제를 굉장히 크게 지적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국종 교수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좀 강하게 질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참상과 현실이 실제 있는 모습이 그러한데 이것들이 공개됐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이제 이국종 교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저는 어저께 이제 이국종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북한에서 귀순한 병사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의료진의 인권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북한군 병사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는 과정에서 피가 튀고 분변이 얼굴에 튀는 모습까지 다 감내하면서 예. 사람을 살리는데 예. 죽어가는 환자에게 가장 최고로 필요한 인권이라는 건 사람을 살리는 거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예.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국종 교수가 예. 더 이상 이런 일들로 논란에 휩싸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좀 만나서 뭐 오해가 있었으면 좀 풀다면 국민들이 좀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다음 대담의 조율은 저희 별도 키워드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좀 키워드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롯데 홈쇼핑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전병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고위직으로는 첫 사례인데 내일 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예, 예. 구속이 된다면 예. 문재인 정부의 큰 오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조금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 지금 사건이 일어난 게 2014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건 그 이후의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그 자리에 가서 비리와 연관돼서 문제가 돼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발부가 되면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 큰 타격이 되겠지만 이미 본인이 이제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회의원 하면서 미방위 시절에 그때 야당 예, 간사를 하면서 있었던 일이어서 이게 문재인 정부에까지 큰 피해가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어쨌든 현직 정무수석을 했던 분이 예. 문재인 정부 구속이 된다고 하면 예. 일정 부분 타격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저걸 보호하거나 아니면 저걸 뭔가 죄가 없는 듯한 뉘앙스로 발언하고 이런 얘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예. 이제 전병헌 전 수석은 아직까지도 본인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습니다만 예. 검찰이 판단해서 분명히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받아들여진다 한다 하더라도 청와대 입장에서 그거는 개인적인 비리 문제니까 선을 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청와대와 전병헌 전 수석의 어떤 연관 짓는 것은 예. 약간 좀 청와대 입장에서 그렇게 달갑지 않은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물론 이제 3년 전의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현재 최초의 그러니까 이 정부 첫 정무수석이었고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몰랐겠을까? 검증 과정이 충분히 민정수석실에서 알았을 수도 있는데 왜 기용을 했을까? 이 문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을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리가 드러나서 검증 관계라고 하는 것은 법에 드러나거나 아니면 실제 기록에 남는 것들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낱낱이 검찰 조사처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청와대에서 검증하는데 그렇게까지 검증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검증 시스템에 본인이 기록을 하고 그걸 실제 맞는지만 검증하는 과정이 주로 거치게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증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청와대 입장에서 물론 저것까지 알아냈다면 더 좋을 뻔했죠. 그러나 지금의 검증 시스템 자체로 저걸 알아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싶습니다. 전 전 수석의 의혹 때문인지 정무수석 임명에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심이 되는 이유가요. 이미 이제 한 여러 명의 전직 의원들에게 같이 러브콜을 보냈는데 이미 고사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뭐 강기정 전 의원이라든지 박수현 대변인 같은 인물들이 어느 정도 정무수석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문제는 시점이 내년도 6월이 지방선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뜻을 품고 있는 전직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선 또 내부 인사들의 승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나오게 되는 인사라고는 이제 그 진성준 전 의원, 현재 있는 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백원우 전 의원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이들 비서관들은 제각각 역할 기획비서관이라든지 이 민정비서관으로서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내부 승진이 불가피할까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들 인물들은 굉장히 어찌 보면은 현재 있는 야권과의 소통에는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인사일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최근에서는 더 넓게 폭넓은 외부로서의 외연 확장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아마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권과의 소통, 야권과의 소통 중에서도 특히 국민의당과의 소통이 굉장히 가능할 수 있고 호남과의 소통이 가능한 인사를 찾는 것이 그러니까 과거에 호남에 좀 어느 정도 맥을 닿아 있는 중진 인사를 찾아서 정무수석에 임용하는 것이 지금 있는 121석의 민주당의 역할들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과연 어떤 적합한 인물을 고를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인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는 이 키워드로 아마 이 얘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이제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이 다 마무리된 시점에 이게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야당 쪽에서 좀 반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야당에서 그렇게 반발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처음 공직자들을 임명할 때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5대 비리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밝혔던 5대 비리를 검증을 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었죠.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에게 검증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 봐라. 그래서 결과가 나온 게 지금 이금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랬었죠.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결국 이제 다 조각이 끝난 뒤에 발표를 하다 보니 야당 입장에서는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 기준으로 하면 현재 임명된 장관들 걸릴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사후 약방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실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봤던 여러 가지 상황과 실제 실무를 맡아서 해보니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조절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현실에 맞게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을 만든 걸로 보여지고 예전에 없던 것 중에 2개가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병역 기피라든지 음주운전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는 걸러내겠다고 했으니까 물론 이제 기준이 약간 약화된 부분은 있지만 새로운 항목이 2개 더 들어가서 이제는 7개, 예전에는 5개 비리였는데 7개 비리가 함께 이제 기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뭐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임명될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 원천 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많이 이제 문제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쓸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새로 또 만약에 누군가가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때 통과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걱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찾아야죠. 우리가 그만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국민의 어떤 수준, 기대 수준, 공직자에 대한 기대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청와대도 그거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이런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이제 또다시 물러서긴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게 새로 만들었는데 여기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장관으로 만약 임명되다 이러면 제가 볼 때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 백전백승하는 전 현직 의원들은 좀 좋아질까요? 예,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의원 불패 신화가 이어진다라면은 사실상 이제 전 현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이 모두 강하게 비판합니다. 시점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을 발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기했던 5대 원칙에서 이게 이제 5대 원칙이 좀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진 부분을 보완하고 이와 같은 인사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남은 임기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인사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렇다면 현재까지 인사 기준을 무너뜨리면서 인사 참사라고 부릴 정도의 실망을 안겼던 부분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현재까지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발표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로서 공감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준을 7대 항목으로 넓히긴 했지만 오히려 인사의 문턱은 굉장히 낮아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점을 어느 정도로 좀 제한시키기도 했고요. 또 대다수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적용 기준을 좀 낮춰놨는데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했던 인물들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의 당연직 배제가 되는 거고요.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적 눈높이에서 도덕적으로 도저히 고위공직에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 또한 배제 기준에 맞추는 것이 맞는 건데 예를 들어 탁현민 지금 현 행정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저서에서의 성 관련된 논란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뒤로는 이제 여기에 대한 인사 문제가 얘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의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나오는 거고요. 저는 청와대 기준 발표 이후에 청문회는 여야가 함께하는 거고 정부는 언젠가 또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당과 야당이 청문회에서 인사 기준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검증하고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인물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는 어떤 고무줄 기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제 저녁에 검찰이 깜짝 놀란 소식이 전해졌죠.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관여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났어요. 풀려났죠. 11일 구속 11일 만인데. 맞습니다. 자, 법원에서 이렇게 다른 판단을 한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례적이죠. 전체적으로 구속 적부심에서 판결이 바뀌는 비율이요. 약 한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은 거죠. 전체 구속 왜냐하면 이미 법원에서 구속이 타당하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적부심에서 그걸 뒤집는 경우는 예를 들면 뭐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폭행이었는데 합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 안 바꾸는데 사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구속영장이 잘못됐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게 바뀌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일단 법원의 판단을 제가 뭐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 법원의 판사의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변화가 없는데 법원이 이렇게 다른 판결을 해버리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구속 적부심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 입장에서 일정 부분 증거가 많이 확보돼 있고 수사가 진척돼 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낮고 그다음 두 번째는 김관진 전 장관이 도피를 하거나 외국에 나가거나 이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구속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구속이 안 된 상태라고 해서 법이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고 조사를 계속 받을 거니까 검찰이 뭐 제가 볼 때 이 뭐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물론 반발은 하지만 뭐 지금까지 했던 조사를 완전히 뭐 부인하거나 아니면 그만두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계속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도 성실하게 본인이 이제 재판에 임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으니 그 약속 꼭 지키셔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그런 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밝히는 그런 자세를 꼭 보여줘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 적부심에 풀려났다는 것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검찰이 지금 MB를 겨냥하고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글쎄요. 좀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구속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고 나면은 그 다음 타깃이 청와대에 있었던 김태효 전 기획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뭐 대다수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있고요. 김태효 전 기획관 같은 경우는 출국 금지까지 돼 있는 상황이었죠. 예. 근데 김태효 전 기획관이 이제 청와대로서 이 군에 대한 정치 개입에 어느 정도 혐의와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이라든지 수사를 통한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고 그대로 소환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출국 금지를 내린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검찰의 여러 가지 고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바레인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이제 언급했듯이 예. 이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게 자칫 잘못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수사를 이어간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차분하게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는 조금 시기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래요.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요. 검찰이 세월호 7시간 조작 관련 박근혜 전 정부에 있었던 그 관련의 수사를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와중에 세월호 6월 몇 조각이 하나 나왔는데 네. 한 조각이 나왔는데 네. 그걸 세월호 수습본부 쪽에서 닷새 동안 네. 은폐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해수부 장관이 잠시 후에 관련해서 1차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미수자 유가족들 사실상 그 유해 없이 연결시까지 하지 그랬죠. 않았습니까? 예. 아니 저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수부 공무원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업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7개월 동안이나 그 목포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모든 직업 다 버리고 거기 와서 그 아이 시신 뼈 조각 하나 찾겠다고 기다리던 그 부모들이 예. 너무 미안하고 국가에도 미안하고 국민들한테 미안하고 다른 분들한테 미안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철수한다고 결정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시신도 없이 장례식을 치렀는데 장례식 치르기 하루 전에 이게 발견됐잖아요. 그럼 모든 걸 스톱하고 이걸 당연히 밝히고 더 수습을 했어야죠. 예. 수색도 하고 선체조사위에서는 수색 계속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미안하니까 이 미수습자 가족들이 알아서 맞습니다. 장례를 치르겠다고 했는데 예. 이걸 발견한 걸 알면서도 이걸 쉬쉬하고 발견한 사람들한테 다른 곳에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예.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가 저는요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이 해수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예전에 타성에 젖어 있냐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제가 볼 땐 이래요. 이게 이제 그날 장례식이 그 다음 날 이루어지게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습도 끝나고 거의 이제 모든 게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해수부 입장에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끝나길 바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왔다고 하면 예. 자기들이 좀 불편하고 조금 절차가 길어지고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알렸어야 되는 것인데 그걸 하지 못한 이 해수부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는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몇 가지 좀 정리하면 가장 핵심이 이제 발견 시점 그리고 보고하는 시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17일 날 발견이 됐고 예. 21일 날 선체 조사위에 예. 보고를 한 보고를 겁니다. 했고. 예. 그리고 그 김현택 부원장이죠. 김현택 예. 부부장이 추모식과 장례식 일정을 고려해서 발인과 사무제 이후에 전파하도록 이런 지시를 했고 그렇죠. 공개하지 마라 예. 이런 지시까지 했다. 비공개로. 이런 게 1차 조사 결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가히 좀 충격적인 내용도 사실 있어요. 아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추모식, 장례식 일정 때문에 이랬다는 게 이유지 않습니까? 그게 이유가 되겠습니까? 아니 장례식을 하려면 뭐가 시신도 없이 장례식을 하는 마당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멈추고 수습을 더해서 다른 어떤 뼈든 유골이든 이게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나서 장례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시신이 없어서 장례식은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본인들의 편의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도 이제 이게 20일 날 사실 장관에게 보고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관이 이거 빨리 선체조사위원장한테 보고하라서 21일 날 보고가 이루어진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의 결정은 잘한 거죠. 그러니까 장관한테 늦게 보고한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담당자가 또 그 담당자가 이걸 비공개를 하라고 해놓고 다 입단속을 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추모식 장례식의 일정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수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죠. 일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 국민 모두가 분노하는 그런 내용이고 어쨌든 장관 말처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되고요. 예. 책임 있는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묻도록 하는 그런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홍 교수님.
네, 이게 이제 오늘 새롭게 나왔던 거는 김현태 현장수석 부본부장의 단독적인 결정이 아니라 본부장과도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이게 오늘 1차적인 조사가 들어가서 오전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조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조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예. 다만 이제 문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예. 16일에 미수습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목포신앙을 그렇죠. 떠나겠다라고 예, 예, 얘기를 했고요. 맞습니다. 예. 장례는 18일에서 20일 사이 장례가 치러지게 되니까 그 중간인 17일에 이 뼈 조각이 발견되게 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전략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과연 현장에 있는 본부장과 부본부장 두 사람만의 판단인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이 판단이 20일이라고 하는 3일 정도의 시간 동안 전혀 정부 부처에 보고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여부는 분명히 따져물을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게 현재로서는 해수부에서 일어난 문제라면은 이게 해수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일이 가능한 것인가? 예. 왜냐하면 해수부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문제도 또 감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낙연 총리가 얘기했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수부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1차 조사 결과입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교공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